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제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요. 다음 중 기계설비 안전성 평가 시 정밀 진단 기술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첫 문제부터 확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다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처음 출제가 됐고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의 난이도 조정용으로 문제가 출제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밀 진단 기술에 해당되는 게 파면, 강제, 열화, 파괴 테스트, 이거 외에도 뭐 화학 분석 등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게 인화점 평가 기술이다. 정답으로 알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문제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첫 문제부터 저렇게 나오니까 좀 힘들다 그죠? 자, 두 번째요. 위험구역의 울타리 설계 시 인체 측정 자료 중에 적용해야 할 인체 치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인체 치수로 적절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최대치는요, 간단한 원리로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치는 큰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 최소치는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울타리라는 게 뭡니까? 울타리라는 것이 어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울타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울타리가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낮다 이 말이에요. 낮게 작은 사람, 여기 작은 사람만 못 들어오도록 한다면 요만큼 치면 되는데 이렇게 쳐놨을 경우에 큰 사람이 왔을 때는 큰 사람이 건너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는요, 큰 사람 기준으로 이만큼 높게 큰 사람이 못 넘어오도록 울타리를 쳐놔야 작은 사람은 당연히 못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울타리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출입문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출입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출입문을 작은 사람으로 기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큰 사람은 좀 불편하겠죠. 엎드려서 들어가요. 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출입문이라든가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 두면 작은 사람은 자동으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울타리나 비상구나 출입문이나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선반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대 개념이죠. 손잡이나 선반에 물건을 내리는 것, 선반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해놔야 큰 사람은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극단치 설계, 극단적인 사람을 위한 설계에 해당되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체 측정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한 그 중에서 극단치 설계라는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뭡니까? 조절 범위, 그 다음에 조절 범위가 안 될 경우에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뭐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꼭 맞춰야 될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작은 면상에 필요한 장소만 높은 조도를 취하는 조명 방법은 국소겠죠, 국소. 우리가 먼지도 뭡니까? 분진을 밖으로 뽑아내는 것도 전체 환기 장치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뽑아내려면 국소 배기 장치라는 걸 사용하죠, 그죠? 그것처럼 필요한 장소만, 일정한 부분만 어떤 조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소 조명이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건 한번 읽어봐 두시면 돼요. 시스템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잘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직렬과 병렬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직렬 구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 직렬에서는 한 부분, 한 요소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이 정지되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병렬 아닙니까? 그죠? 병렬은요, 하나 요소가 아웃되더라도 다른 요소 쪽으로 연결이 돼서 전체 시스템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면에서 본다면 병렬 구조가 상당히 좋은 거고 이 병렬 구조가 페일 쉐이프의 구조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시스템의 병렬 구조는 시스템의 어느 한 부품이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고장난다? 전체 시스템이 고장나는 건 직렬이죠. 직렬. 병렬은 한 부품이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게 병렬이 되겠죠. 그죠? 설명이 잘못됐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안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춰야 되고요. 산업 현장의 생산 설비의 경우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생산성을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조치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조치. 그렇게 못하게끔 또는 그렇게 했을 경우 안전을 위해서 전체 시스템이 중지가 된다든가 전원이 아웃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템프 프루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풀 프루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풀 하는 거는 바보가 해도 뭡니까?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템프 프루프는 고의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대비가 없다면 위험하죠. 특히 뭡니까? 사출성인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출성인기는 부품에 사출성인 우리가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금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공품을 올리고 찍고 올라가고 하는 이게 프레스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죠? 상부 금형, 하부 금형.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료를 올리고 빼내고 할 때 사람 손이 들어가는데 금형이 내려올 때 잘못해서 사람 손이 들어가서 손을 찢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가 너무 많고 끔찍한 사고가 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레스의 방어 장치는 뭡니까? 손이 들어갈 때 광전자식은 광선이 설치해가 광선이 차단되면 금형이 스톱되는 것. 양손을 가지고 조작을 해라. 양수 기동식 또는 손을 쳐내는 손쳐내기식, 그 다음에 손을 끌어내는 수인식, 그죠? 또는 가드식, 막아주는 게이트 가드식 이런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출승연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금형이 좌우에서 와가지고 찍고 떼내고 찍고 떼내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금형이. 그런데 이 금형이 와서 부딪힐 때에 사람 손이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보통 안전문을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이 딱 문 안에, 틀 안에 금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느냐? 안전문을 열었을 때 이 금형이요, 전원이 끊겨야 됩니다. 안전문에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인터락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전문을 열고, 그 다음에 사람 손이 들어가서 떨어지지 않은 제품을 꺼낸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잘못하면 금형이 와가지고 손을 꽉 낀다든가, 사람 신체가 끼인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안전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끊기는데 왜 손이 끊기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안전문과 전원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인터락 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안전문을 열었을 때 전원이 끊기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문을 열고 내가 작업을 하다가 손이 끼었다. 안전문을 열었는데 전원이 안 끊겼다. 연동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안전장치 또는 안전기능을 제거했다는 거죠. 현장에 가면은 안전문과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거시켜 놓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전기능을 제거했더라도 전원이 끊기도록 하는 게 뭐냐? 템프 프루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 사출성인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계 설비에도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작업, 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템프 프루프를 설치해 놓는다면은 거기에까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건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이 완전 암종, 명조응, 암종이 있습니다. 명조응은 어두운 데서 밖으로,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적응이 되지 않아가 사물이 보이지 않아가 한참 서 있는다든가 이건 사람 눈이 아니죠. 그죠? 명조응은 1초, 2초 만에 바로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길어봤자 몇 분, 수분 이내에 다 적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암종, 어두움에 적응하는 거는요,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되고 난 뒤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바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사람 눈이 아닌 거예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우리 눈이 천천히 적응을 해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40분이 걸리죠. 그죠? 그러나 명조응 같은 경우에는 수분 내지 수초 내지 수분 1, 2분이면 적응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조응과 암조 요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요. 암종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3, 40분.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를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적응을 하려면 3, 40분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맞춰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 이건 뭡니까? 적정하다. 적정됐다. 부적정 안 돼. 그럼 조건부 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조건을 달아서 요거는 굉장히 미비하네. 큰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 하나가 잘못되어 있네. 그러면 요 잘못된 거 요거를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하세요라고 해주는 거. 그걸 조건부 적정이라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적정하거나 부적정, 잘못됐거나 조건부 적정, 일부 적정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 내용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맞춰야 되는 문제겠죠? 자, 다음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의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리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의자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체의 구조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구조에 맞도록 설계를 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죠? 즉 척추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는 보통 S 라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이런 형태로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가 자 S자를 이렇게 뭐 크게 그릴 필요가 없네, 그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요 부분이 뭡니까? 목입니다. 경추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목 부분에 해당되고 여기는 등 부분에 해당되고 요 부분이 뭡니까? 요 추에 해당되는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요 목은 요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부분에 여기다 우리가 요 뒤에다가 뭡니까? 주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다 베개를 받친다 그러죠. 왜? 요 뼈, 척추뼈, 목뼈에 맞게끔 베개를 받쳐준다 이 얘기죠, 그죠? 즉 여기다 베개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앞쪽이 되죠. 얼굴이 있는 거죠. 목이 뒤쪽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은 뭡니까? 전망곡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있는 앞쪽으로. 자, 그러면 등은 뭡니까? 뒤쪽으로 굽어있죠? 등은 뒤쪽으로. 그래서 이건 뭡니까? 후망곡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은요, 목과 똑같죠, 그죠? 목과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전망곡에 해당되는 거죠. 전망곡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추 부위의 후망곡, 허리의 요추 부위는 전망곡에 맞게끔 의자를 만들어가. 이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나와서 여기 받쳐줄 수 있도록 해라. 의자가. 그러면은 척추 구조에 맞게끔 의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로 학생들이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쭉 빼가지고 이렇게 앉죠, 그죠?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전만 후만 가는 거나 요 S라인, S자에 맞게끔 해주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느 부분이 전만이고 어느 부분이 후만곡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배기량을 5분간 측정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 문제를 하기 전에 이건 잠깐만요. 산소 소비량. 산소 소비량을 왜 측정하는 거 아니? 산소 얼마만한 에너지를 소비했는가 하는 거는요. 산소를 얼마나 소비했느냐에 비례하는 겁니다. 즉 산소 소비량을 알면 바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소비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산소 소비라는 거는 공기 중에 21%가 산소입니다.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아르곤 이런 건 빼더라도 질소를 우리가 79% 정도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소비량은 자 우리가 들이마시는 흡기량에 곱하기 얼마요? 21%가 있다 그랬습니다. 0.1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들이마셨는데 마이너스 후 하고 밖으로 내뱉었을 때 이게 뭡니까? 배기되는 것 중에 산소가 얼마만큼 섞여 나갔느냐를 빼주면 이게 산소 소비량 아닙니까? 공식의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첫 번째는. 내가 흡기해가 들어온 거 100만큼을 흡기했는데 후하고 뱉을 때 10만큼 나가더라. 그럼 100에서 10을 빼주면 90은 어디 갔노? 안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이거 산소 소비량 아닙니까?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 근데 요 공식에서 항상 문제에 보면 흡입대에 들어가는 걸 빼고 배기대에 나가는 거는
떠글러서 백에다가 풀어넣으면 배기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물론 이게 분당 배기량입니다. 그래서 뭐 5분간 문제에서 나오면 5로 나눠줘가 분당 배기량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배기량은 어쨌든 주어집니다. 그리고 21%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배기량을 가스 미터기를 통과시키면 이게 산소가 얼마, 질소가 얼마 이런 게 나옵니다. CO2가 얼마 나옵니다.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안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CO2가 만들어집니다. C는 음식을 먹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CO2가 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이죠. CO2를 우리가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 얼마, CO2 얼마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주어지지 않는 게 뭐냐? 흡기량, 들이마시는 거는요. 우리가 이 목을 뭐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안에다가 뭐 기계를 넣어가 들이마실 때 양을 측정했는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흡기 요 부분이 문제에서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있는데 요거 값만 구해내면 산소 소비량인데 흡기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흡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느냐면 질소란 놈이요. 79% 했던 질소란 놈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공기 중에서 산소가 섞여 있으니까 딸려 들어가죠. 질소는 안에 들어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도움을 안 줍니다. 그냥 덜러리로 딸려 들어갔다가 후 하고 내뱉으면 그대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공식이냐? 질소는요. 흡기돼 들어가는 79%의 질소는 요 놈은 배기돼 나갈 때에 곱하기 질소 %하고 똑같다. 등식이 하나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안에서 안 쓰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가야 된다. 밖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흡기가 내가 요 흡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흡기량은 해서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로 아래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죠? 79%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요 놈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질소 %는 말씀드렸죠. 후 하고 나가는 거는요. 산소 안에서 만들어진 CO2, 이산화탄소, 질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100%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배기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기돼 나가는 100에서 빼기 산소 %를 빼주고 CO2 %를 빼주면은 요게 뭡니까? N2 질소 %가 되는 거예요. 배기돼 나가는 질소 %. 그럼 여기에 곱하기 뭡니까? 배기는 요거죠. 분당 배기량, 떠글러서 빼기 모았는 거. 문제에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 뒤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곱하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모양은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흡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구해있는 흡기량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 소비량 계산돼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자, 정리했으니까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걸 알고 지금 문제의 해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오게 됐는지가. 핵심은 산소 소비량인데 산소 소비량은 들이마시는 거 21%를 들이마셔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배기돼 나가는 산소 %, 떠글러서 빼게 모아가지고 가스 미터기를 통과시키는 결과가 문제에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산소 얼마, 이산화탄소 얼마. 그러면 배기량도 마찬가지 분당 배기량을 구해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모르는 게 흡기량이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뭡니까? 산소 소비량이 나오죠. 이 산소 소비량에 곱하기 5kcal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주면은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이론. 요 내용을 먼저 알고 문제에 들어가야만 문제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분당 배기량 구한다고 해서 나왔죠. 5로, 왜? 5분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5분간이라 했기 때문에 5로 나누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분당 배기량이 20리터입니다. 배기량. 그럼 아까 뒤에 나왔던 배기하는 거에는 2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흡기량. 왜 구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흡기량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79, 왜 79인지 아시죠? 흡기돼 들어오는 거 곱하기 79 질소. 79가 반대로 넘어오면서 79로 들어갔죠. 23.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게 다 주어지는 거죠. 문제에서 보세요.
산소가 20%, 이산화탄소가 3%였다. 다 빼주면 요게 뭡니까? 요게 N2%가 되는 거죠. N2. 질소가 되는 거죠. 그죠? 질소. 그러면 곱하기 배기량 해주면 요게 뭐예요? 요게 흡기량이 되는 거죠. 흡기량. 그럼 다 된 거예요. 산소 소비량은 흡기되도록 흡기량 곱하기 산소 21% 마이너스 뭡니까? 배기량. 여기 있죠? 배기돼 나가는 거에 섞여서 나가는 20%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산소 20% 나갔다 그랬죠, 그죠? 20 그렇게 하면은 요 놈이 산소 소비량이 되고 산소 소비량을 알았다면 산소 소비량은 1리터당 얼마? 5kcal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를 곱해주기만 하면은 바로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그죠?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근본 요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 원리만 아시면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고 점수를 획득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 이해 이런 것들이 개념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 이거 알아두는 거는. 자, 그다음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몇 번 반복에 나온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틀려도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난이도 조절력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거 안전 종류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 문제 틀려도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다른 문제 기본적인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온열 조건의 용어가 뭐냐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온도와 습도, 공기 이게 뭡니까 이게? 온, 습 이게 뭐예요? 기류죠 기류. 공기 유동이. 그래서 우리가 온습기로 외운 거예요. 온습기. 이해되시죠? 온습기. 인체에 미치는 열 효과를 하나의 수적 통합, 경험적 감각지수, 상대 습도 100%. 이 부분도 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100%일 때 근고 온도가 느끼는 것. 시료 온도죠. 또는 감각 온도라 그러고 영어로는 ET라고 합니다. 그죠? 시료 온도, 감각 온도, 체감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겨울에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여름에 뭡니까? 실제로 체감 온도가 더 높습니다. 왜? 습도 때문에. 그러니까 근고 온도라는 거는 이런 습도라든가 공기 기류라든가 이런 걸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고 겨울에 공기 유동, 기류가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죠. 그죠? 그렇게 말할 때 체감 온도, 그게 바로 이 감각 온도 또는 시료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온도를 결정하는 인자가 뭐냐? 온습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온도, 습도, 기류, 공기 유동.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꼭 맞춰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 중에서 고장 형태 및 FMEA에서 고장 등급의 평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고장의 영향 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반드시 이거는 꼭 맞춰야만 합격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공부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여건이 되시는 분. 제가 그랬죠. 항상 기본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가고 공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빈도가 낮고 난이도를 좀 높여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넣어놓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을 해서 또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설비관리 책임자 A는 TPM에서 쭉 나오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고득점으로 가는 건 그만큼 더 유리한 거니까 그죠? 자,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쭉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표시해놨죠. 일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내가 이 기계를 만지는데 내가 이 프레스를 지금 내가 조작을 하는 근로자인데 그 프레스를 직접 조작하는 이 근로자가 해당되는 거죠. 그 작업자로 하여금 내가 해보니 이런 고장이 잘 나더라. 이런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자주 보전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니까 핵심 사항만, 핵심 사항. 일상에서 직접 행하는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상적인 부분을 담당자가 직접 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자주 보전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
음량 수준을 평가할,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소음에 관계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좀 단위를 알아둡니다. 물론 데시벨이라든가 폰, 손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만 PHSI 하는 건 뭡니까? 열 압박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혀 해당이 없는 거죠. 이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낼 때 이런 내용들 뭐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고, 가장 단순한 문제가 이겁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간혹은 뭡니까? 조도라든가 조명에 관련되는 단위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럭스라든가, 그죠? LUX. 이런 부분도 이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음량에 사용되는 단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에서도 봤고요. 그 다음, FTA에서 논리계 등 조건부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 즉,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출력이 나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게? 억제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억제 게이트.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했을 때 가는 거. 그럼 이 조건이 만족됐을 때 들어오는 입력이 위로 출력으로 나가. 입력은 들어왔지만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출력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만족돼야만 출력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걸 우리는 억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인 거죠. 게이트 종류 중에서도요. 그 다음에 FTA는 제4리 연구 순서 아주 중요한 거죠. 순서로 맞는 것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탑 사상을 먼저 선정하는 거죠. 정상 사상이죠. FT도에서는 항상 위에 있는 정상 사상이 있고 이 정상 사상이 논리 게이트에 AND와 OR 게이트들에 의해서 또 아래로 하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기본 사상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 이걸 우리가 FT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항상 이 톱 사상.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 죄송합니다. 톱 사상이 뭡니까? 죄송해요. 잘못 눌렀죠, 제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예. 자, 톱 사상. 이 톱 사상은 정상 사상인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톱 사상은 항상 뭐라고요? 폴트, 결함이 나타나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즉, 안 좋은 게 들어갑니다. 뭐, 추락, 사망. 그죠? 또 뭐, 추락해서 다치는 거. 또는 뭐, 물체가 낙하해서 다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함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FTA입니다. 그죠? 결함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꼭 먼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FT도가 먼저 작성이 돼야 돼. 탑 사상이 먼저 정해져야 되고요. 정상 사상을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해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FT 재해 원인. 추락 사망했다고. 추락 사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뭐, 작업 발판이 아마도 부실했는 것 같다. 안전대 기능이 제대로 안 됐는 것 같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재해 원인을 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럼 뭐로 연결을 해야 될까? 그런 요소들이 무엇으로? 논리 게이트. FT도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작성한 다음에는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톱 사상. 정상 사상, 그 다음에 원인들 찾아내는 거, FT도 그 다음에 작성하는 거, 그런 순서로 나간다는 앞부분 한 2-3개 정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그 단계 한 3단계 정도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정상 사상을 하고 정상 사상에 대한 재해 원인들을 규명하고 그 원인이 나왔다면 이제 FT도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인간공학이 뭡니까? 맨머신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맨머신 시스템은 인간과 기계를 조합시키는 거죠. 근데 인간을 두고 기계를 인간에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뭡니까? 기계를 두고 인간을 기계에 맞추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맨머신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인간을 두고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맞춰서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인간공학이라고 한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뭐, 손잡이를 둥글게 한다든가, 사람 몸에 다 맞추는 거예요. 침대를 인체 구조적으로, 인체 공학적으로 하는 거죠. 인체의 구조가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맞춰서 요 부분은 스프링을 단단하게, 요 부분은 스프링을 연하게, 이렇게 침대를 만든다든지, 운동화를 만들 때도 신발, 사람의 발 구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운동화의 어느 부분에 쿠션을 많이 두고 굴곡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운동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 고무신 만드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인간공학이다 얘기한다. 즉 사람에게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인간을 틀린 거죠.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인간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인간에게 맞추는 거죠, 그죠? 기계 설비 및 환경을 인간에게 맞추는 거. 이걸 우리는 인간공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맞추셔야 될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의 FT도에서 정사선 T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출제될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죠. 그죠? 실제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의 FT에서 이 FT도에서 미니멀 컷의 최소 컷이죠. 그죠? 미니멀 컷의 발생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명확한 문제가 됩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 말이 미니멀 컷의 발생 확률, 미니멀 컷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FT도에서는 항상 미니멀 컷에 대한 발생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거와 이것이 별 의미가 없고, 이렇게 나오나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떨 경우에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은 X1, X2, X3, X4 같으면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요, 답은요. 근데 X1이 있는데 여기 또 X1이 들어가, 이렇게 같은 요소가 나누어져서 다른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중복대가 나옵니다. 중복 사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니멀 컷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X1, 2, 3, 4, X1, 2, 3, 4로 나왔을 때는 미니멀 컷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계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나 X1이 X1, 1, 2, 3, 4가 아니라 1 이렇게 두 개가 중복돼 들어가서 중복 사상이 나올 경우에는 그 앞에 한 단계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미니멀 컷을 구해줘야 됩니다. 왜? 중복 사상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T에 대해서 미니멀 컷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편의상 여기다가 A, B라고 우리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죠? A, B라고 넣어주고, 지금 화면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시려나? 여기에 A, B라고 넣어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T에서 미니멀 컷을 하면 AND 게이트죠. AND는 가로로 나열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다시 AND이기 때문에 X1, X2가 가로로 나열되면 되고, 뒤에 B가 추가되겠죠. 그죠? 그러면 B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OR 게이트가 X1, X3다. 그죠? 그럼 B 자리에 X1과 X3가 들어가고, 앞에 있는 X1과 X2는 다시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다 아시겠죠? 지금 요거까지 할 시간이 안 되니까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그 단원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복습을 좀 하세요. 자, 두 개가 나왔는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중복 사상을 제거해야 되죠. 그죠? 중복 사상 제거하니까 X1, X1이 있으니까 하나를 제거하고 뭡니까? X1, X2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X1, X2, X3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컷을 또 없애줘야 됩니다. 그죠? 중복되는 사상도 제거하고 중복되는 컷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1, X2가 어디에? 여기 중복되어 있죠. 그죠? 여기 중복되어 있잖아요. 중복된 걸 제거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X3가 없어도 뭡니까? 정상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미니멀 컷이 되거든요. 그래서 컷이 되는 겁니다. 컷. 미니멀 하는 건 필요 최소한은 그냥 컷이 되죠. 얘는 3이 없어도 컷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컷은 되지만 미니멀 컷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1, 2, 3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1, 2만 있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거돼야 됩니다.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이거밖에 안 남죠.
미니멀 컷이 해당해요. 최소 컷에선 X1과 X2만 됩니다. 즉 얘는 컷은 되지만 미니멀 컷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니멀 컷을 구하면 X1과 X2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X1, X2만 되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계산해 주면 되고 다 0.1이기 때문에 엔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0.1 엔드 게이트는 OR 게이트일 경우에는 뭡니까? 1-Q1 1-Q2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또 1-Q3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뢰도 공식에서 뭡니까? 1-1-R1, 1-R2, 1-R3 이렇게 나가는 거에서 R을 Q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는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엔드 게이트밖에 없으니까. 이게 올라갔는데 얘는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0.1 곱하기 0.1로 여기 지금 계산해 놔죠. 그죠?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T에서 와서 문제 A, B로 들어가고 A, B를 생략하고 지금 적어 놓은 건데 A, B에서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 해설 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X1과 X2로 미니멀 컷만 남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면 출제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든 문제를 내든 우리는 다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확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미니멀 컷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복될 소지가 없다는 얘기는 1, 2, 3, 4 이렇게 다 다른 요소로 되어 있을 경우에 기본 사상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니멀 컷을 구할 필요 없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ND, OR, 게이트 공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1, 2, 1, 3 중복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니멀 컷을 먼저 계산하고 그 미니멀 컷에 대한 확률만 계산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관련 유해 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근골격계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큰 거 세 가지를 꼭 알아두라. 나머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큰 거 세 가지.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무리한 힘, 과도한 힘. 이 세 가지 원인도 물론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률에 관련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상심할 거 없습니다. 나온 그대로 답만 간략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답만 보시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해설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왜 지금 옳은 것인데 그죠? 왜 다른 부분이 틀렸는지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공부하시기 좀 편리하시도록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인간기기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맨머신 시스템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 수동 시스템에서 기계는 동력원을 제공한다. 여기 잘못됐죠, 그죠? 이거 수동 시스템에서 수동은 사람이 저 망치를 잡고 내가 때린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가위를 잡고 내가 끊는다든지, 그죠? 이런 거 톱을 갖고 뭐 톱질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수동 시스템인데 수동은 뭡니까? 인간의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를 동력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죠. 그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죠. 이 종류 세 가지. 이 종류 세 가지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종류 세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으로 해서 개념에 대해서 묻는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러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동력은 기계가, 통제는 인간이 이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정비유지만 인간이 담당한다 하는 거 이 부분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많아야 한 5문제 정도. 제가 요거 좀 어렵습니다. 뭐, 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나왔어요. 이거 한 3-4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5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뭡니까?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락 과목에 해당되는 건 딱 세어보면 딱 과락만 맞게 돼 있어요. 8문제, 9문제밖에 못 맞춥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면 됩니다. 출제하시는 분에게. 그걸 너무 아무리 과락감으로 내보세요. 저는 80점 맞을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합격하시면 더 좋죠, 좋기는. 그러나 우리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과목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